위로가 필요한 엄마들이 주변에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책을 내게 된 계기까지가 그 엄마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데, 엄마들 대상인 강의를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좀 파주보육원을 돕는다라는 어떤 그 명목을 갖고 좀 이렇게 한번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좀 쏟아내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에 이제 5,000원 말씀드렸어갖고 이제 5,000원 입금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강사님들 중에서도 막 5만 원씩 막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처음에 취지를 몰랐다. 처음에 취지를 몰랐는데 취지를 듣고 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더 막 추가적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 재작년에 맵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복주환 강사님, 뭐 지금 많이 유명해져서 만나지도 못하는 친구인 오세진 작가님, 왜 나 빼고 다 유명해지는 거야? 아무튼 그런 많은 작가님들, 강사님들이랑 같이 그렇게 맵스쿨을 12달을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되던 자금 530만 원, 아니, 훨씬 더 많이 입금이 됐는데, 운영됐던 자금들을 제외하고 530만 원을 제가 이제 파주보육원에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작년 2월에 그 맵스쿨에 그 후원을 받았었던 그, 그 파주보육원 친구 중에 이승훈이라는 친구한테 또 개인적으로 제가 그 친구가 독립을 했거든요. 이제 보육원에서 자랐고 이제 독립을 하는데, 다행히 저랑 이사 시즌이 맞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많은 저희 집에 있었던 가구와 그런 생필품을 좀 많이 전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무거웠고 버거웠고 했지만, 요즘에 기사에 뉴스에 상당히 좀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좋지 않은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도 조금 뭐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맵스쿨의 어떤 그런 재능 기부적인 부분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엄마들 대상 강의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경기도 용인 죽전이라는 동네에서 재능 기부를 했었어요. 그때 뭐 셀프 리더십, 엄마들의 꿈에 대한 강의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디스크라고 하는 성향 분석, 그래서 나의 성향을 알고, 또 내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지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성향이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아이들의 성향과 나의 성향들을 좀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제가 그것도 강사 자격이 있어서 그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아이들과 놀아주는 방법, 부모 자녀 간의 어떤 대화 코칭,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는 거, 엄마로서 나눌 수 있는 거, 그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엄마와 관련된 주제는 제가 재능 기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재능 기부에서 입금이 되는 많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파주보육원에 모두 다 후원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보육원에 어떻게 후원을 하고 있고 어떤 선물들을 보냈는지 그런 내역도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의 만족이 뭐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주보육원을 위해서 저도 이제 노력을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고, 입금 안 하신 분들도 들어오셔도 되거든요. 뭐 보시다 보면 뭐 전 성선설을 믿어요. 그래서 듣다가 착한 마음이면 입금해 주시겠죠 뭐. 그래서 저는 제 할 도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할 거고요. 오늘은 제가 제목을 엄마들의 수다라고 한 것처럼 그냥 평상시 교육처럼 안 할 거예요. 저 지금 잠옷 입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저 잠옷이에요, 잠옷. 그리고 머리 말려가지고 머리도 다 뻗치고 지금 그랬는데, 아무튼 그냥 편안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화면을 공유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 그 화면 보면서 강의할 거예요. 어차피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서 표정으로 저와 사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는 간단하게 한 30초, 1분씩만 소감을 조금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일단은 제가 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남편이 아까 좀 전에 여기 옆에 있었어요. 근데 내쫓았어요. 꺼지라고. 왜냐면은 여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편히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얘기할 테니까 얼굴 보시면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연년생 엄마예요. 지금 요 사진은 제가 예전에 찍은 겁니다. 예전에 찍은 거고 저희 첫째가 5개월 때 제가 아이가 생겼어요. 첫째가 5개월 때 아이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둘이 이제 15개월 차이고 이제 첫째가 1학년이 되고요. 둘째가 이제 7살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 때 사진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이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뒀는데 저희 첫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너무 아기 때 동생이 생기다 보니까 아기 우유병 잡고 있고 뭐 아기 울면은 막 이제 엄마한테 동생도 많이 양보도 하고 그렇게 컸는데 저희 첫째가 이제 왼쪽에 이렇게 있고 둘째가 있죠. 둘째가 참 순했거든요. 너무 순했어요. 그래서 둘째도 나름대로 이제 또 누나한테 많이 양보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젖을 많이 못 먹였거든요. 너무 어린 이 연령 차이여 가지고. 근데 서로 나름 양보를 잘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컸는데 지금은 왜 그때 성격이랑 바뀌었지? 그땐 너무 얌전했어요. 어땠냐면 첫째 아이가 말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동생을 엄마한테 뺏긴다는 생각에 이제 엄마 안방에 이제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가 버리면 둘째를 제가 이제 거실에 빨래를 이렇게 쌓아 놓고 거기다 이렇게 기대 놨거든요. 기대서 앉혀 놨는데 첫째랑 놀아 주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생각이 나 갖고 나와 보면 그 쌓아 놨던 빨랫더미에서 또르르르 굴러 떨어져 가지고 엎어져 자고 있더라고요, 혼자. 그 정도로 참 순했는데 지금은 안 순해요. 지금은 반인 반수라고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은 사람, 반은 괴물. 그래서 절대 대화가 되지 않고 있고요. '언제 사람이 되나.' 하고 지켜보는 마음으로 양육을 하고 있죠. 어 첫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경기를 했어요. 열경기를 혹시 겪어 보신 부모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기가 한 37.8 도에서 갑자기 열이 상승이 돼요. 그래서 38.5 도만 돼도 애가 까무라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하얗게 뒤집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아이가 한 2돌 정도 됐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빨을 이제 아빠가 무릎에 앉히고 닦다가 '우리 애기 졸린가 봐.'라고 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애가 눈이 하얗게 뒤집히면서 '이거는 졸려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이제 바닥에 가만히 눕혀 놓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119에 실려가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 애기 죽으면 안 돼요." 이 마디였거든요. "우리 애기 죽으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119를 타고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건기로 계속 이제 119 차를 타면서 아이는 아이는 눈이 뒤집혀 가지고 119 차에 실려 있는데 저는 119 대원이랑 이제 간단한 대화로 통성명을 하며 "당신의 자녀는 몇 세입니까?" 나중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아이가 열경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막 제가 강의를 하고 워킹맘이니까 강의를 하고 이제 우리 누구죠? 그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막 연락이 오면서 막 "어머니 언제 오세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왜 그러세요?" 막 얘가 열경기를 했대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가만히 눕혀만 놓으시면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고개만 옆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그러고 저는 막 가요. 그럼 저는 익숙하니까 여유 있게 가는데 원장님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도착했더니 아이를 저한테 딱 안기시는데 안김과 동시에 이제 저한테 이제 오바이트를 아이가 한 거예요. 이제 열이 나니까 속에 있는 걸 개워내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남자분이 안 계시네요. 가뜩이나 잊지도 않은 가슴골에 아이 오바이트가 찰랑찰랑 찬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었고 그때 알았어요. 그 소아응급실이 예를 들면 두 침대가 뭐 교통사고, 두 침대가 뭐 이제 내장이나 이런 어떤 질환. 그래서 교통사고 침대가 빈칸으로 남아 있어도 거긴 비워 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둘째가 있는 상황에서 첫째를 그 배 위에 얹고 그렇게 119에 실려가고 응급실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또 그때 제가 하필 죽전에 살고 있는데 남편 회사는 여의도였어 가지고 한 번 오려고 하면 2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친정 부모님도 해외에 계셨고 또 이제 시댁도 청주에 계셔 갖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워킹맘으로서 연년생을 그렇게 좀 힘들게 키웠었고 열경기만 있던 게 아니라 아토피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귀 뒤가 다 찢어져 가지고 이 아토피인 애들이 연고 바르고 뭐 하면서 이렇게 통풍이 돼야 되는데 통풍이 안 되니까 계속 그냥 짓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귀 옆을 가위로 다 잘랐어요.
왜냐면 진물이 나 갖고 그 머리카락이 다 들러붙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아이를 키우고 또 저희 첫째가 5살 때까지 언어 발달 장애가 있었어 가지고 언어 발달 그 병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고때 왼쪽 사진이 그때 시즌 사진이에요. 이제 언어 발달 장애가 있어 가지고 지하철로 한 세정거장 되는 그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데 연년생이었으니까 늘 아이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를 독차지하고 그 병원을 가는 그 길이 저희 첫째 이름이 수아인데 얘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저 이제 그 아이 돌봄 서비스 선생님께 이제 둘째를 맡기고 첫째를 데리고 이제 일 주일에 3번을 가는데 그 언어 발달 장애 그 소아정신과였거든요. 소아정신과를 일 주일에 3번을 가기 위해서 워킹맘이 시간을 낸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엄마는 그렇게 힘든데에 불구하고 아이는 너무 천진난만하게 "엄마 좋아. 엄마 좋아."라고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아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좋아."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다음에 어 집에 가자고 하면 울었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자."라고 하면 "동생 쉬어, 동생 쉬어." 하면서 엄마랑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지하철에서 손을 붙잡고 찍었던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이때 13 개월이었거든요. 이때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또 이제 전신마취라고 수술을 했는데 모세기관지염이 심해서 이제 입원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때 당시 13 개월 때는 중이염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 중이염이 코에 있는 그 염증이 귀로 넘어가 가지고 고막에 들러붙어서 이제 아이들의 이제 그 청력을 손실시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기 아빠가 이유 모를 어떤 그 청력 손실로 왼쪽이 귀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쪽 부모님들이 아이 그 중이염이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셨어요. 그래서 늘 이제 병원을 데리고 다니다가 "이때 너무 심해서 고막에 들러붙은 염증을 긁어낼 수 없다. 빨리 구멍을 뚫어서 밖으로 염증을 빼내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이제 중이염 수술을 했는데 이때도 아이를 그 찬 수술실에다 놓고 호흡으로 이렇게 들이마시는 수면 마취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전신 마취가 들어가는데 아이를 거기다 놓고 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서 한 10 분을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거든요. 근데 부르더라고요, 수술 끝났다고. 그래서 나 홀로 영화를 찍은 것 같은 느낌? '뭐지?' 막 그랬었는데 그때도 참 좀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첫째를 아기 고모한테 맡겨 놨었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첫째와 둘째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3년 정도가 제가 엄청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이때 사실 저는 자살 기도를 2번을 했어요. 네. 첫 번째는 첫째 아이가 이제 나오자마자 한번 제가 이제 산후우울증 때문에 아이를 젖을 좀 빨리 끊고 그 수면제라든지 그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을 좀 복용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약을 다량 먹은 거예요. 다량 먹어서 아이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깨지 않는 거를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시누이가 발견을 해 가지고 그래서 어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한번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했던 거는 저희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제가 첫째를 안고 임신 중이니까 이제 그 신경안정제 이런 걸 먹질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10층 살았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때 당시에 제 재능 기부로 저희 집에 왔었었거든요. 제가 죽전에 기룬 아파트라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제가 7 층이었나 10 층이었나 기억도 안 나네요. 근데 그때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뻔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아이를 안고 뛰어내릴 뻔했거든요.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뒤로 제가 이렇게 자빠져 가지고 앉은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너무 심하게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건대 쪽에 살고 있었던 서울에 살고 있었던 시누이에게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3 년을 살 같이 이제 집에 누군가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가 아이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그때 느꼈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을 빌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시누이에게 제가 어 손을 내밀고 시누이와 함께 3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살고 그때 당시 이제 시댁에서 좀 도움을 주셔 가지고 1년 정도를 그 상주해 주시는 이모님
많은 제 지인들은 제가 아주 돈을 잘 벌어서 그렇게 입주돌보미를 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연들로 인해 가지고 시댁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1 년을 좀 누군가든 나에게 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왜 산후우울증일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되게 좀 밝은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좀 생각이 짧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깊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되게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산후우증이 걸릴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산후우증이 걸리니까 주변 사람들도 너무 신기했지만 누구보다도 제가 신기한 거예요. '왜 내가 산후우증에 걸리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마인드맵이라는 거를 이제 감정 마인드맵도 써 보고 일기도 써 보고 처음에는 그것을 마인드맵을 쓸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셀프 리더십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런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강의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목표의 어떤 성취의 방법으로만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제 멘토 교수님이 "너의 감정을 마인드맵으로 써 봐라."고 해서 그때부터 마인드맵을 쓰면서 제가 발견해냈던 제 우울증의 원인은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이 아이들로 인해서 살 수가 없어.' 이게 제 답이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첫째 아이지만 툭하면 열경기를 했고 이 아이의 열경기로 인해서 툭하면 저는 강의를 하다가도 달려가야 했고 그러면서도 주변에서 시댁이나 친정에서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전 너무 원망스러웠고 누구 하나도 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걸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예전에 한번 그 윤상현 그 드라마 배우 윤상현의 와이프인 가수 메이비가 블로그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면 나는 낳지 않았을 거다. 왜 아이를 태어난다 아이를 키운다라는 게 행복할 것이라고만 주변에서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정말 많이 동감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향해서 내 하루를 쓰고 싶었던 사람인데 아이만 낳으면 다 도와줄 것 같았고 어 당연히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았었는데 이 사랑하는 아이들 때문에 내 하루가 내 맘 같지 않고 내 1 년이 내 맘 같지 않다라는 거에 있어서 제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저에 대한 어떤 컨트롤 능력을 상실을 해 버린 거예요. 그냥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나중에 디스크 강의를 한번 해 드리겠는데 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내 삶을 내려놨을 때 그 방법이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어. 누군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매달려서 도움을 청할 것이고 또 누군가가 또 뭔가 좀 그래도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방법을 천천히 찾아갈 것이고 또 뭔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방법 안에서 나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도를 해볼 텐데 저는 성향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강해요. 너무 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끌어갈 거라는 거에 자신감이 워낙 충분했고 그리고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IMF 때 저희 집이 완전 정말 뭐 지하 5 층까지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엄마와 그리고 제가 저희 둘이서 정말 집안을 다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나는 뭘 하든 잘할 수 있어.' 나는 어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자만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가 해 왔던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되게 뭉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두 아이로 인해서 제 인생이 무너져 가는 걸 느껴가면서 저는 정말 심하게 산후우증이 왔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연년생이었잖아요. 제가 둘째를 제가 그러니까 갑상선도 약하고 또 저혈압도 있어서 그 어지럼증이 있는 줄 알고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임신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진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무알콜 맥주와 치킨을 사 와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달랑달랑 들고 사 갖고 와서 저한테 한 첫 마디가 "아 왜요? 저혈압이 심하대요."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째래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신랑은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왜냐면 우울증이 있었던 상태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임신이라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가 또 그 다운 증후군 확률이 되게 심하게 나왔었어 가지고 또 그 양수 검사를 하는 과정 안에서 제가 정말 2주 동안 또 패닉이 왔었거든요. 5 개월 동안 뱃속에 있었던 아이를 만약에 양수 검사를 하다가 뭐 아이가 그 주사바늘을 피하지 못하면 1% 유산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다운 증후군이 정말 확실하게 나오면 이 아이를 지워야 된다는데 저는 그 상황이요 너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거의 한 3 주를 거부를 하다가 시어머니의 설득으로 검사를 하고 다행히 이제 정상 아이로 나오긴 했지만 거의 한 달 동안은 정말 또 한 번 미친 어떤 그런 정신의 세계로 드나들면서 정말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하나님에게도 막 원망을 하고 정말 모든 것에 원망을 하고 아무튼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산후우울증의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그때 사명이 생겼던 게 뭐냐면 '엄마들을 돕자.' 내가 기업 강의를 해서 하루에 1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을 버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엄마들을 돕자.'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었던 이런 어떤 과정을 겪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신앙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되게 사실 강사 초반기에 거만했어요. 내가 너무 잘했으니까. 저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만했기 때문에 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나는 다 할 수 있어. 난 뭘 하든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만함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기업 강의라든지 1 시간에 어떤 진짜 1 시간에 나는 300만 원을 버는 강사가 될 거야. 내가 김미경보다 더 유명한 강사가 될 거야. 이 어떤 자만감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이 산후우울증이라는 걸 계기로 제가요 그 모든 목표가 바뀌었어요. 내가 세상에 나온 건 나한테 이런 아픔들이 있는 건 엄마들을 도우라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때 때마침 저에게 왔었던 그 모든 시련의 또 다른 시련이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 동창 친구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인 친구가 있어요. 저랑 중학교 때부터 너무 친한 친군데 저의 수아 첫째를 낳았던 병원에서 이제 첫째도 같이 낳았고 둘째를 낳으러 들어갔는데요. 아이가 나오는 과정 안에서 그 의료진의 잘못된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아이가 죽어서 이제 태어났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거죠. 아이는 그래서 119 병원으로 119에서 한양대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엄마는 결국 이제 제왕절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근데 이 죽은 아이를 그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로 살린 거예요. 심장은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뇌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4 돌인데 몸무게가 이제 10 킬로가 넘었는데 그냥 눈은 떠 있고 이제 손 같은 경우도 움찔움찔하긴 하는데요.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모든 근육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저는 제 친구의 그 말이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소희야 나는 내 아이가 울기만 했으면 좋겠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괜찮아. 울기만 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연년생 2 아이들이 24 시간을 울어 제끼는데 정말 그 노이로제가 너무 심했거든요. "아 울지 좀 마." 막 이런 말을 하곤 했는데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가 울기만 했으면 좋겠어." 혀 근육이 움직이지 못해서 울지 못하고 삼키지를 못한다는 거를 그때 이제 제가 안 거죠. 그렇게 지금 4돌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아이를 배를 뚫어서 그 배에다가 이것저것 이유식을 넣으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 한 친구는 제가 죽전에서 알게 된 첫 친구예요. 죽전에 가서 처음 알게 된 친군데 그 아이에게 그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제가 카페에서 이제 그냥 제가 매니큐어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걸 그냥 안 쓰니까 주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애기 엄마가 받으러 온 거죠, 저희 집에. 드림을 받으러 왔는데 아기가 눈이 좀 이상한 거예요. 딱 봤는데 양쪽이 눈이 대칭적이지 않아요. 근데 눈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속눈썹이 너무 길고 예쁜 남자아이였어요. 그때 당시 4 살, 5 살. 그래서 제가 아이를 보면서 그랬어요. "어머 너는 눈이 왜 이렇게 예쁘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베이터 저희 집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근데 그 애기 엄마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아이가 눈이 예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냐면 저희 첫째 아이와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왜 우시냐."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이제 어두컴컴했고요. 저희 집으로 데려온 아이의 눈을 봤더니 한쪽 눈이 의안이었어요. 한쪽 눈이 의안이었고 그 엄마 이야기를 들었더니 100일 된 아기를 이렇게 가만히 아빠가 지켜봤더니 양쪽 눈동자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 봤더니 한쪽 동공 뒤로 비춰지는 눈이 회색이었는데 암 조직이었던 거예요. 안구암이었던 거죠. 100일 된 아기가. 그래서 눈을 적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안을 넣었는데 아이가 안쪽에 근육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요. 비대칭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그렇다 보니까 한쪽 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의 미발달로 인해서 아이의 눈이 대칭적이지가 못했던 거고 늘 그 저희 죽전에 신세계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같이 늘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은요. 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쳐다봤고 어린 아기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엄마 쟤 눈이 이상하게 생겼어." 뭐 "한쪽 눈에 모기 물렸나 봐." 애기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 제 친구가 얘 아파. 얘 아프니까 그래. 쳐다보지 마." 라고 하면서 막 끌고 가 버리고 제 친구가. 그리고 커피숍에서 아이가 막 뛰놀다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좀 이렇게 혼이 나면 본인 아들을 데리고 저쪽 바깥으로 나가 갖고 막 얘를 때리면서 "엄마가 너 사람들한테 어 피해 주지 말랬지." 왜냐면은 아이가 그렇게 되면 집중받으니까. 집중받았을 때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빛이 엄마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저 아는 언니는 지금도 알고 지내는 언니인데 초등학교 1 학년 때 아이가 백혈병이어 갖고 5년 동안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행히 아기가 살아나왔는데 아이가 했던 첫말이 뭐냐면 원래 백혈병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 생활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돼요, 지금처럼. 근데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엄마 나는 하루를 살아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일반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근데 저 같으면 제 아이가 일반 학교 가고 싶다라도 못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니는 일반 학교에 아이를 보냈어요. 아이의 그게 소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언니는 정말 강한 엄마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아 나한테 진짜 주는 메시지가 엄마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 보다.' 이 엄마들과 친구하고 이 엄마들을 위로하고 조금 좀 안쓰러운 아이들을 좀 돕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을 위한 강의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결심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과는 시간을 쪼끔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왜냐면 제가 마음이 건강하지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아이와 짧은 시간을 함께 있되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가급적이면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아이들을 맡기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늘 저희 아이들은 가장 일찍 8 시에 가서 가장 늦게 7 시에 왔고요. 그리고 7 시부터는 돌보미 선생님들에 의해서 아빠가 오는 시간까지 이제 보살핌을 받았고 저는 집에서 늘 1 시간, 2 시간 정도밖에 아이들을 보질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한 5 살, 6살 될 때까지 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워낙 그때 이제 약도 먹었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 5살 때까지의 기억이 사실 있지 않아요. 기억이 없어요 잘. 그냥 늘 제가 울었던 거, 제가 힘들었던 거. 그리고 제가 둘째를 사실은 좀 때리기도 했었거든요. 아이를 때리다가 겁에 질린 첫째가 옆에서 오줌을 싸고 있었던 거. 엄마가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첫째 아이가 울었던 거. 그런 것들만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미안하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예쁘고 지금 크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음. 근데도 혼내요. 근데도 혼내긴 하는데 그때 그 기억이 없는 모습이 되게 좀 미안해요. 다행히 사진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많이 제가 남겨 놨더라고요. 이 사진은 저희 딸이 6살 때 다니는 유치원에서 스피치를 한 거예요. 저희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은 늘 영어 발표 그다음에 뭐 한글로도 동화 구연 발표 이런 스피치 대회를 했는데 저는 저희 아이가 5살 때까지 언어 발달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어. 왜냐면 저도 아이에게 뭔가를 강요할 수 없는 엄마였고 왜냐면 늘 엄마가 좀 뭐 이렇게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막 그랬던 모습을 봤던 아이였고 특히 이 첫째 아이는 아빠 성격을 닮아 가지고 좀 소심해요. 저는 성격이 좀 약간 막 이렇게 거센 성격인데 애기 아빠가 되게 좀 조심스럽고
조용하고 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런 아빠의 성격을 닮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걸 강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좀 예민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 봐 나가라는 얘기를 못 했는데 아이가 어느 날 나가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선생님이 여쭤봤더니 대본을 써 주고 그걸 아이가 연습하면 된대요. 그래서 대본을 쓰는 것까지는 제가 해 주고 마인드맵 형식으로 아이를 훈련을 시켰어요. 첫 번째 백설공주에게서는 어떤 단어 또는 그다음에 뭐 "나는 엄마처럼 예쁜 엄마가 될 거예요." 어떤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로 아이에게 이렇게 인지를 시켜 주고 그리고 그거 훈련을 돌보미 선생님이 해 주셨어요. 돌보미 선생님이 늘 아이를 보는 동안에 하루에 한 3 번씩만 읽어 주셨대요. 고렇게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스피치 당일날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겠죠?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어머니 수아가 무서워서 못 하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 수아한테는 절대 강요시키지 말아 주세요. 아이가 안 한다 그러면 '그래 수아야 안 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해서 애를 보냈거든요. 근데 오후 5 시가 됐는데 선생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사진이 하나가 왔고 그다음에 동영상 하나가 왔어요. 아이가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그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사실 목소리도 너무 작았고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앞에 나가서 말을 했다라는 거는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진짜로. 저도 그 영상이 아직도 블로그에 있어요. 나중에 보실 분들은 아마 제 블로그 오셔서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동이어서 이날 영상을 저는요 진짜 되게 자주 봐요. 그래서 정말 육아에 대해서 자신이 없던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나이만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만큼 아이에게 배우는구나. 제가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하나를 배웠냐면 아이는 강해요. 아이는 너무나도 강해요. 그런데 어쩌면 엄마들이 갖고 있는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보호해야 돼. 무조건 내가 보호해야 돼.'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 또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가 나보다 약할 거라는 생각. 이런 엄마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이 어쩌면 아이를 내 품 안에서 너무나도 나약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엄마들이 약할수록 차라리 전문 기관에 좀 맡기시고요. 조금은 더 밖으로 사회로 내보내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강해지는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겠다. 그것들을 제가 이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예전에 한번 제 멘토님하고 부모 자녀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강남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찾았던 어떤 자료인데 아이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엄마가 아빠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거래요. 아이를 떨어뜨리는 것을 처음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희생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보이시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이가 큼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보다 사실은 뭐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더 열심히 학습을 배울 수도 없는 거고요. 아이의 어떤 사회 학습조차도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제가 그 죽전에서 재능 기부를 할 때 어떤 엄마가 서울대를 나온 엄마였어요, 서울대 응대를. 근데 교수직까지 내려놓고 자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 엄마가 교수직까지 내려놓고서는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늘 라이딩을 했고 아이들을 정말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봤던 거죠.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되고 나서 이 자매가 엄마한테 했던 말은 이 말이었어요. "엄마, 스카이대를 나와도 엄마처럼 사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스카이대학 이야기를 해요? 엄마 서울대 나와서 집에서 애 보고 있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자꾸 강요를 해요?" 그 말에 이 언니가요 무너졌대요. 무너졌대요. 아이들은요 엄마의 희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의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오히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내가 배우고 익혀나갈 수 있는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친구 관계에서 어떤 상처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복 탄력성, 그리고 내가 목표를 갖고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공부해 나가는 거 요런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강해지는 거지 엄마의 희생을 발판으로 자라나는 거는 분명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희생을 해야만 내 아이는 행복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의 그 온라인 교육에 많이 이제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아이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교육 초등학교 아이들 자녀가 둘이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형이 동생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이들의 그 능력, 가르쳐 주면 잘 해 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을 믿어 주셔야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우리 손으로 해 주고 나면 제가 2011년 11월에 서울대 치대생이 자살한 사건을 뉴스로 봤거든요. 서울대 치대를 들어갔는데 애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유언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늘 엄마가 해 줬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나에게 "앞으로는 아들 너가 다 해 봐." 이 말이 저에게는요. 죽으라는 말과 똑같았어요. 이렇게 유언장에 써 있었대요. 다 엄마가 해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네가 해 봐." 이 아이는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거는요. 20 살이 돼도 똑같고요. 10 살이어도 똑같아요. 어떻게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아이도 아이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내 손을 좀 떠나보낼 수 있을까를 우리 엄마들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엄마들이 더 잘하셔야 되는 건 여기 보시죠. 내가 내 생활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게 아이에게 전염되는 거지 내가 아이의 모든 손과 발이 돼 주는 게 아이의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책에서는 또 나왔다고 해요. "부모도 자녀와 함께 자라야 한다." 음. 나이 30에 엄마가 됐고 꿈도 없이 지내던 내가 아이의 엄마가 되고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고 강한 책임감이 생겨났다. 아이가 잘하는 만큼 내가 잘해야 되는데요. 아이는 잘하는데 아이 해 주는 걸 다 엄마가 계속 해 주고 있죠. 아이가 잘하는 만큼 엄마도 성장해야 돼요. 아이가 강해지는 만큼 엄마도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해 줘야 될 게 뭘까요? 자녀가 보고 성장할 롤 모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이길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좀 산후우울증에서 벗어나면서 가장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아이 앞에서 울지 않는 거. 아이 앞에서 화내지 않는 거. 아이 물론 화내요. 오늘도 냈어요. 오늘도 내긴 냈는데 근데 그래도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 엄마가 좀 행복해하는 모습을 아이가 봤을 때 가장 낫지 않을까. 음 그리고 저희 애기들은 이 말씀 드리면 다들 놀라시던데 저희 수아지 누는 4 살 5살 때부터 일단 자기들 방에 9시 반이 되면은 본인들이 들어가서 잤어요. "잘 시간이야. 이제 자야 해."라고 하면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둘이 손 붙잡고 들어가서 침대에서 잤어요. 음. 저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잘 키우고 있구나. 스스로 잘하고 있구나.' 오늘도 아이들이 지금 7 살, 6 살 야 이제 8 살, 7 살이 됐죠? 뭐 이렇게 "고추하고 다시 얼굴하고 씻고 자. 오늘은 머리 안 감아도 되니까 고렇게만 씻어."라고 하면 화장실에 각각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씻고 로션 바르고 나와요. 엄마 아빠가 씻겨 주지 않아요. 머리 감는 날만 씻겨 줘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이들이 되게 그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내가 혼자 해 나간다라는 거를 뿌듯해할 수 있게끔 엄마 아빠가 좀 응원의 메시지를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제가 그리고 보통 보면 이렇게 밤에 줌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줌으로 강의할 때 절대 이 방에 들어오지 않아요. 엄마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엄마가 공부하는 것을 회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다 설명해 주면은 이해해요. 근데 엄마가 설명 안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직 못할 거라는 거로. 우리가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아이를 돌봐야 되는 시간을 쪼개서 내 욕심을 챙기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하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어. 어 그건 자랑하는 거예요. 제 블로그 옛날에 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자랑하는 거고 저는 그냥 이게 어느 순간 이제 희망이 됐어요.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해서 돈을 벌고 싶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알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이 시각화라는 거를 알고 나서 제가 엄마로서 강해질 수 있었는지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 사진 보이시죠? 예전에 제가 죽전에 살 때 엄마들한테 재능 기부했어요. 그 죽전이란 동네에서 그 죽전 엄마 카페에서는요. 저희 집 제가 그때 553동 1002호 살 때 저희 집은 신천지였어요. 저희 집은 다단계 집이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아는 집도 아닌데 그 집에서 무료로 강의를 하겠다고 오래. 강의라고 하면 신천지 다단계밖에 없지 않나요? 하필 또 그 우리 동네에 그 사거리에 시천지 그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거리에 있던 그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 집 신천지일 수 있어. 그 집 다단계일 수 있어." 이런 소문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 뭐 그런 소문이 있기도 했지만 오실 분들은 다 오셔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매주 수요일 날 한 2 시간씩 저희 집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앉아서 강의를 했어요. 모르는 분들이에요 다. 그냥 카페에서 댓글을 달아 갖고 신청하신 분이었고 나중에 저희 집 거실이 너무 좁게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20 명씩 선착순으로 끊었어요. 선착순 20 명만 들어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막 그 제가 그때 닉네임이 짱짱이 어몽이었거든요. 제 첫째 그 태명이 짱짱이어 가지고 짱짱이 어몽이었는데 짱짱이 어몽이 글 쓰는 거에 엄마들이 다 알람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짱짱이 어몽이 글을 썼다." 그럼 다들 달려들어 갖고 댓글 쓰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한동안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앉아 가지고 들으시고. 여기 보시면 아기 떼하고 앉아서 들으시는 엄마들 둘 보이시죠? 왼쪽에. 원래는 제가 아기들이 울면은 사실 강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안 돼요. 아기 데리고 오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깎는 아기까지 데리고 와 가지고 "저 듣고 싶어요. 저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집 밖을 나가고 싶어요." 이런 엄마들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신천지 다단계 소리 들어가면서. 음. 그리고 나중엔 어떤 엄마가요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6 학년짜리 아이들이 친구 엄마들인데요 저희가. 저희가 자리를 좀 빌려 놓을 테니까 저희한테 강의 좀 해 주세요." 네 그때 그 강의도 했어요. 이거 강의 시간 잡아 놨더니 예를 들면 뭐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러면 "우리 뭐 2 시에 만나요." 딱 잡아 놨는데 기업 강의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 기업 강의 가야 되잖아요. 한 번 강의 가면 100만 원인데. 근데 못 갔어요 이거 강의 잡아 놔 가지고. 그 정도로 저한테는 이제 어느 순간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착한 사람은 아니라고. 마음 자체가 착했던 애는 아닌데 그 제가 겪었던 그 경험, 아픈 경험, 그 아픈 경험이 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일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재능 기부를 한 3년 넘게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좁은 집에도 이렇게 모여 가지고 335 발표를 했죠. 이렇게. 여기 지금 왼쪽 아래 사진 지금 마인드맵 발표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전에 요가 선생님이에요, 요가 선생님. 근데 이제 이분이 재활 요가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으면서 몸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는 오히려 본인이 재능 기부로 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집에 와서. 그리고 이분도 연년생 엄마였어 가지고 제가 막 맨날 울면서 이 집에 찾아갔어요, 너무 힘들면. 연년생 엄마끼리 또 통하는 게 있죠. 요렇게 마인드맵. 여기 요 사진에 있는 한 분이 지금 강의 듣고 계세요. 저랑 인연이 돼 가지고 지금 방금 손 흔들었어요. 그렇게 저랑 인연이 돼서 지금은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고요. 요렇게 마인드맵 그려 가지고 그때 당시에 디스크 강의도 제가 진행을 했고요. 요거 나중에 제가 해 드릴게요. 또 들어오세요 요렇게 마인드맵을 그려서 아이들과 동화책 여기 보면은 막 여우와 두루미 여우와 두루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아이랑 같이 한 거거든요. 말 못하는 아이들 또는 뭐 아직 글씨를 못 쓰는 아이들이랑 엄마들이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책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마인드맵 형식을 계속 익숙하게 엄마들이 보여준 거죠. 고렇게도 사용을 했었고 엄마들 다이어트 하겠다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기도 했고요, 스케치북에. 그리고 뭐 같이 이렇게 그린 거를 벽에다 붙여 놓고 서로 발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이제 3년 동안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카페에 이제 제가 이제 죽전, 마북, 보정만 뭐 이런 카페 두 군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올려졌었던 후기예요. 음. 울먹이시는 분도 계셨고 만감이 교차하며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음.
지금도 바보 같다 생각하는 일이 중3 때 엄마가 친구랑 같이 플룻을 취미로 배워보지 않겠냐 권하셨는데 학교에서 본 플룻은 소리내기도 어려웠고 친구들에게 입술이 두꺼워진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시적도 안 해보고 엄마한테 하기 싫다 그랬대요. 성인이 되고 나니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네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39년을 살았네요. 본인의 성향이 되게 뭔가 도전하지 못하는 성향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같이 강의를 나눴었던 거고 달라진 모습으로 나의 아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보다 멋진 엄마와 아내가 되어 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해주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누군가에게 희망과 꿈을 갖게 해주시는 멋진 분이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내이지만 항상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는 도중이네요. 제 인생에 도전장을 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분들 잘하고 계실라나 점검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사를 와버렸네요. 6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육휴 중인 직장맘입니다. 아주 마음이 복잡하겠죠. 그쵸? 오라는 문자를 받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기뻤대요. 그때 제가 되게 많은 분들이 경쟁력이 있었어요. 제 강의가.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돼보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겁도 많고 노력도 없이 좋은 결과만을 꿈꾸는 배짱이 같은 여자였어요. 부끄럽고 막연하게 하고 싶은 걸 생각만 하다가 허송세월하는 일이 많았죠. 근데 여기 지금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엄마들이 그래요. 왜냐면 하루 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보조를 미션처럼 우린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 씻기는 거, 아이 밥 먹이는 거, 아이 숙제 봐주는 거 이거를 미션처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막 11시부터 이제 애기 재워 놓으면 그때부터 맥주 마시면서 이제 강의 들으시고 맥주 먹으면서 책을 읽으시고 그러다가 살은 찌고 그러다가 하고 싶은 거에서 뭔가 성과는 안 나는 거를 발견하면서 또 한 번 좌절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교육을 듣는데 왜 내 삶은 똑같을까? 그쵸? 집중을 안 해서예요. 가지를 좀 치셔야 되거든요. 요즘 엄마들 많이 배우는 건 저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가지 쳐서 한 가지 집중하셔서 한 가지 결과 내신 다음에 또 배우시는 거지 모든 것들 남들이 하는 만큼 다 배운다고 해서 결과 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엄마의 모습이 아이의 미래가 된다는 말씀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어떤 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랬어요. 강의하다가 엄마에게도 우리도 그런 딸이지 않았을까요? 여기 계신 김준희님, 이보람님, 정은아님, 배은숙님 우리 엄마도요. 우리 엄마가 날 위해 그렇게 희생했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키워오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 했더니 갑자기 몇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 강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 그때 당시 우는 엄마들이 많았어 가지고 제가 울려고 한 거 아닌데 내가 막 그러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 우리도 울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의 꿈을 키우고자 우리가 우리의 꿈을 되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건요. 저는 그것도 불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친정엄마에게 효도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의 꿈을 조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좀 내 꿈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두 번 강의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는 열정이 꿈틀꿈틀 강의 덕에 하루하루 더 재밌는 상상을 하고 있답니다. 상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꿈을 꾸기 위해서는 상상이 중요한데 엄마들이 상상을 안 해요. 무슨 상상만 해요? 내 새끼가 의사 되는 상상. 내 자식이 변호사가 돼서 나한테 용돈을 막 주는 상상. 하지만 그 용돈 나중에 다 며느리에게 가 있고. 그죠? 모든 헛된 꿈을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나로 인해 변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상상을 같이 해보자라고 저는 좀 제안을 했었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항상 쫓겨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지난주부터 한 주 한 주 새로운 지식을 배운 것 자체가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타인 위주의 삶을 살다가 이제서야 제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해야 할 것도 생각해보게 됐고요. 그죠? 약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엄마들의 모임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 이게 저희 신랑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아이들이 몇 주 동안 집 밖을 못 나갔어 가지고
그 롯데 아쿠아리움 초대권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갔다 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 근데 "아 맞다. 나 오늘 9 시인가 11 시인가 엄마들 그 강의하기로 했다." 했더니 또 쓰잘데기 없는 거 만들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동안 할 거야?" 해서 1 시간만 할 거야." 1 시간 30분 하겠구나." 또 이러더라고요. 음. 근데 하다 보면은 막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나누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게 왜냐면 늘 저는 강의를 그냥 평상시에 사실 대충 살아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할 때만큼은 이렇게 진심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이거 도대체 몇 분 동안 내가 강의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계속 주절주절 하다 보면 오늘 또 다음번으로 또 토스할 수도 있어요. 뒤에 막 자료가 많아 가지고. 뭐 하다가 또 다음 주에 또 하죠 뭐. 번개 재능기부 다녀왔어요. 아들 둘의 엄마로 명함을 바꾼 지 5 년이 지나고 다정한 남편과 쿨하신 시부모님, 잘 자라는 아이들. 하지만 뭔가 항상 부족하고 우울한 제 모습에 더욱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답니다. 왜일까요? 내 삶에 내가 없는 거죠. 내 삶에. 그쵸. 많은 엄마들이 그래요. 내 삶에 내가 없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던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결과가 나는 걸 하고 싶었고 내가 행복한 걸 하고 싶었는데 늘 그냥 버거웠어요. 제가 산후우증 가장 심할 때 제가 저희 애기 고모랑도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찾았던 게 뭐냐면 레고였어요, 레고. 저희 집이 경기도 남양주시예요. 나중에 놀러 오고 싶은 엄마들은 언제든지 놀러 오셔도 돼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어 레고가 저희 집에 있거든요. 배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무슨 커피숍도 있고요. 막 그래요. 아이들 건 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집에 오면 제 거예요. 저랑 애기 아빠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삶에 내가 갖고 있는 취미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목표도 없다 싶을 때 남편이 제안했던 게 레고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재우고 시누이하고 남편하고 셋이서 머리 맞대고 그렇게 레고를 열심히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하루 종일 그 시간만 기다렸어요. 밤 11 시만. 아이들 재우고 난 11 시만. 근데 별거 아닌 그 취미 하나가 저에게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만의 뭔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한 그 나만의 시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 어 아니 나를 뚱땡이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야 어떤 분이. 앉아 갖고 찍었으니 나를 뚱땡이로 찍었지. 자세히 들여다 보셔도 필요 없어요. 다 가려 놨어요 지금. 이게 저희 집에 벽걸이 TV에 제가 강의를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강의를 하려고 TV를 더 큰 걸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써 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애들 맨날 포켓몬스터만 보고 있어. 음. 이때 제가 몸무게가 거의 50 지금보다 거의 7-8 킬로 더 나갔을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의처럼 하려고 옷도 차려입고 화장도 했어요. 근데 돼지 같아요. 나중에 네이버에 오소희 강사 검색해 보세요. 돼지 같은 사진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말이야 강의를 해 줬으면 좀 가려 좀 주지. 막 찍어 갖고 막 올려 놔 갖고 이제는 그걸 버릴 수도 없어. 이렇게 감출 수도 없어. 아무튼 이제 고렇게 강의를 했던 시간들이 이제 있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맵스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 주셨던 건데 아이들과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 그리더라는 거죠. 제가 엄마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나 하세요." 얘기하거든요. 그 마인드맵 맵스쿨 신청을 받으면 엄마들이 막 거기다 설문지에다가 막 아이들에게 마인드맵을 가르쳐 줘서 뭐를 하고 싶고 막 제가 그걸 이 설문지에 늘 그 지문을 쓰긴 쓰는데 결과적으로 강의 처음에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너나 하세요." 엄마도 안 하면서 뭘 그렇게 아이들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제 말을 그렇게 들으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 사진 찍어 갖고 올린다니깐요. "진짜요. 제가 열심히 저 혼자 했더니요. 애들이 따라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 뒷모습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저 이사 오면서 서재를 만들었거든요. 서재를 만들어서 늘 엄마 아빠가 여기서 컴퓨터를 켜 놓고 뭘 하잖아요. 이제 애들이 알아서 컴퓨터를 자기들 거 뭐 갤럭시 탭이나 이런 거 갖고 와서 한글 쓰기 하고 자기들이 와 가지고 동화책 읽고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제 딸이 이렇게 사진을 제가 애들 사진 그 책 읽는 사진을 찍어 보내면 제 친구들이 뭐 꼭 그 카톡방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수아는 지금 스스로 읽는 거니 아니면 너가 시켜서 읽는 거니?" 이걸 자꾸 물어봐 나한테. 우리 애들은 알아서 읽어요. 알아서 읽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하는 거야. 엄마가 하는 거야. 엄마가 그림 일기 쓰세요. 그럼 애도 그림 일기 써요.
엄마가 책 보세요. 그럼 애도 책을 아이가 알아서 보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쓰더래요. 엄마. 화장, 립스틱, 가운, 돈. 엄마가 돈 좋아하나 봐요. 머리끈, 그렇죠? 아빠. 아빠. 잠옷, 가운, 패드, 바지, 가방. 엄마랑 놀이. 엄마 돈 돕는 거. 꿈이 치과 의사인가 봐. 그렇게 써 있고요. 사랑해요. 엄마. 엄마 사랑한대. 별거 안 써 있는데 이거 받으면 뭉클하지 않을까요? 엄마 사랑한대. 엄마가 예쁘대. 엄마 귀엽대. 엄마가 엄마한테 너 혼났대. 혼났어. 엄마 무섭기도 해. 제일 무서운 게 엄마지만 제일 사랑하는 게 엄마잖아요. 그쵸? 얼마 전에 그 김광기인가요? 김광기 씨 배우? 그분이 에세이를 냈다라고 하는 걸 봤는데 아이를 신종플루로 잃었잖아요. 둘째 아이를.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짐 정리하다가 둘째 아이가 그려놓은 아빠 모습 이렇게 아빠 모습 그려놓은 걸 보고 펑펑 울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김광기 님이. 음. 이제 그 기사만 보고도 제가 울었거든요. 워낙 눈물이 많아서. 근데 진짜 아이들의 이런 낙서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마인드맵이 기적의 도구고요. 딸 방학 숙제로 냈더니 선생님이 칭찬해 줬대요. 계획들이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목표를 적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재수정 중입니다. 엄마가 해보고 아이에게 알려줘야겠다는 말씀 이제가 이해갑니다. 무조건 엄마들이 먼저 해야 돼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고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뒷모습. 이게 뭐냐면 저희 아들이 만든 거거든요. 저는 장난감을 예를 들면 막 주방놀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사준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팽이 뭐 이런 거 사준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는 다 이걸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삼각형 있는 게 뭐냐면 볼링 갖고 노는 친구 장난감 보이고 만든 거예요. 저렇게 본인이 만들어 쌓아 올리고 앞에 있는 걸 공을 만들어 갖고 지가 던지고 놀더라고요. 무너뜨리고. 다 자기는 만들 수 있대요. 여기 왼쪽에는 토끼래요. 토끼. 토끼 인형을 자기가 만든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공룡 다리를 만든 거예요. 공룡 다리. 요거 다 4살, 5살 때 만든 거거든요. 위에 거는 6살 때 만든 거고 아무튼 공룡 다리를 만든 거고요. 요거는 4살 때 아빠랑 같이 만들었어요. 블럭으로 악어 만든 거예요. 악어.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만드는 걸 통해서 아이들은 요 장난감으로 뭐든 만들 수 있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간 건데 그냥 단순히 아이들에게 주방놀이를 던져주고 한다는 게 저는 그 주방놀이 도구는 한 가지 방법으로 밖에 못 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 가지 장난감으로 다양하게 놀아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단어 카드 있죠. 단어 카드. 아이들 엄마 아빠가 한글놀이 이렇게 한글 연습시키려고 하는 단어 카드. 그걸 가지고도 정말 10가지가 넘는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낙타래요. 낙타 만든 거예요. 위에 뭔가가 지금 두덩이가 얹어져 있잖아요. 이거 낙타 만든 거고요. 저희 이제 둘째와 첫째도 늘 이제 엄마 아빠가 뭔가를 마인드맵을 그리고 있으니까 요렇게 해요. 사랑해요 가족, 오소희, 이현철, 이수아, 진우 이렇게 써 갖고 약간 마인드맵 형식으로 낙서를 시작하는 거죠. 아직 가지치기에 대한 개념을 모르더라도 엄마 아빠가 쓰는 이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쓰기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강의 때 가끔 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5살 때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미술의 소질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술의 소질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필기 방법을 보면서 색연필을 계속 놨다 쥐었다 놨다 쥐었다 다양하게 색연필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찰 능력이 이제 생겨서 아이가 분류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늘 마인드맵을 그린 거에 익숙했던 거예요, 얘는. 자꾸 분류적으로 나누고 분류적으로 색칠하고 고런 모습이 있는 거고. 이게 제가 2014년에 아마 쓴 마인드맵일 거예요. 결혼할 때. 결혼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렸던 건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효도.
2012년인가 보다. 2012년에 작성한 마인드맵이에요. 결혼하면서 남편과 같이 쓴 마인드맵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내가 효도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피부 미용, 그리고 엄마랑 여행을 둘이서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으냐면 2015년에 가을에 태국 가고 싶다. 많은 대화하고 싶다는 거 썼고요. 아빠 같은 경우 영양제, 그리고 아빠는 여행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드리는 거야, 혼자. 아빠랑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아빠를 인도와 중국을 보내드리자라고 쓴 거고, 아빠 전시회 일정 쓴 거고요. 뭐 이제 왼쪽에 보면 특강을 뭘로 할 거다라든지, 또는 뭐 한 달에 얼마를 모아보겠다라고 쓴다든지, 그 다음에 예쁜 아내가 되겠다, 뭐 무료 코칭, 여기 보이시죠? 강사로서 마인드맵 무료 코칭 300명, 2014년 8월부터 시작하자라고 쓴 거고요. 붕어빵 같은 딸과 아들,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결혼한 직후니까 이렇게 쓴 거고, 자, 오른쪽 보시면 제가 뭐 보여드리려는 거냐면, 오른쪽에 이제 보면 이제 자녀 계획을 제가 쓰면서 2013년 베이비, 2015년 둘째라고 썼죠. 제가 2012년에 결혼을 하면서 2013년에 아이를 낳으려고 딱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산부인과 검사를 갔어요. 다낭성 증후군을 제가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자궁의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마인드맵을 쓰면, 내 꿈에 대해서 되고 싶은 모습을 쓰면 많은 분들이 야, 그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썼죠. 2013년에 아기 갖고 싶어. 2015년에 둘째 갖고 싶어라고 썼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어요? 산부인과 가는 거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이 꿈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저는 생각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산부인과를 가는 일이었다고.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서 제 다낭성이라는 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2014년에 첫째를 낳을 수 있었고요. 그거를 치료를 받을 때 남편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저.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병원을 다니다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했고, 그리고 바로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2015년에 둘째가 생겼네요. 그쵸? 연년생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저는 이때 경험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꿈을 일단 적어 놓고 할 수 있는 거를 해. 그 꿈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저 꿈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쵸?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상당히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중요해서 그걸 알려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예전에 썼던 마인드맵인데, 많은 분들 이제 엄마들에게 제가 마인드맵을 알려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되겠어? 내가 마인드맵 이런 거 그려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겠어? 왜냐면 엄마들이 자존감이 정말 낮은 상태에서 육아를 처음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이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선생님, 저 그림 못 그려요. 제가 재능 기부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선생님, 저 그림 못 그려요. 안 되던데요? 뭐 마인드맵 한 몇 장 그려보셨어요? 얘기했더니 뭐 3장, 5장 안 되던데요. 3장 그렸으니까 당연히 안 되지. 5장 그렸으니까 당연히 안 되지. 괜히 부부 9단, 뭐 부부 8단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어떤 시간들이 흐르고 내가 해낸 어떤 경험들이 늘어나야 우리가 그 실력이 늘어나는 건데, 본인이 그린 마인드맵 보면서 막 이상하대. 당연히 이상하지. 원래 내 거가 제일 이상해요. 원래 남의 거가 제일 예뻐 보여. 이상한 거죠. 능력이 나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믿는 분들의 반응이 이 4가지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나 능력이 바뀔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나 앞으로 실력이 늘어날 수 있어. 그게 꼭 비단 마인드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취미에 마찬가지예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따라해 보자. 일단 지속해 보자. 처음이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긍정의 개와 부정의 개가 있는데, 어떤 개를 내가 키울 거냐예요. 어떤 개에게 밥을 줄 거냐라고요. 내가 어떤 쪽의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고요. 이 마인드맵 가지와 똑같아요. 내가 긍정의 방향으로 가면 그 긍정의 방향으로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따라서 삶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할 수 있어요. 엄마 나 할 수 있어요." 저희 수아랑 진우에게 늘 얘기했어요. "우리 수아 용감하게 잘 수 있어. 둘이서만 손잡고 잘 수 있어. 용감해. 수아가 도깨비 물리칠 수 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혼자 잤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방을 나눠줬거든요. 남자애, 여자애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는 이제 동생이랑 방을 따로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남편은 되게 걱정했어요. 침대도 분리하고 책상도 분리하고 방을 나눠주면 얘네들이 혼자 잘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고민하면서 막 양쪽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야 얘네가 벌써 따로 잘 수 있겠니 막 그랬는데 결국은 얘네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아이들 약속을 믿고 방을 나눴어요. 겁나 잘 자요. 진짜 엄마 아빠가 '왜 고민했지?' 싶을 정도로 둘이 쏙 들어가서 자요. 너무 잘 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부모가 이야기를 해 주고 부모들이 본인들을 믿는다라는 믿음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해내더라는 거예요. 저 솔직히 진짜 저희 애들에게 놀랐어요. 둘이 들어가서 쏙 들어가 자는 거 보고. 음. 능력 성장을 우리 스스로가 믿자라는 겁니다. 엄마인 나의 성장도 믿으시고요. 아이들의 성장도 믿으세요.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내가 아이를 믿지 않으면은 엄마가 아이를 믿지 않으면은 아이가 나약하게 성장해요. 그리고 엄마도 강해지셔야 돼요. 더 이상 아이 앞에서 울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어. 딱 하나만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것에서든 결과를 내 보세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엄마들의 특징이 온라인으로 배우기만 한다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배우는 거 안에서 딱 한 가지는 결과를 일단 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자신감이 붙어서 또 다른 거를 자꾸 해내실 수 있어요. 배움의 방법 하나를 제대로 해낸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배우시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면 아무것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배우고 한 가지에서 결과물을 꼭 내신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 보세요. 2010년에 내가 안 한 것과 못한 것을 써 보세요. 안 한 거하고요. 못한 거하고 달라요. 내가 내 아이를 독립시킨 거 뭘까요? 아이를 따로 재우기로 했는데 잠자리를 좀 따로 아이랑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 이거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나눠 봐야죠. 안 한 걸 거예요, 못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루 데리고 있다 보니까 안 한 거라고. 아이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또 내가 좀 뭔가 나가서 좀 배워 보겠다라고 계획 짰던 거.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그쵸? 내가 살을 뺄 거야. 계단을 맨날 오를 거야.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배운 숨이 빵 터졌어 지금. 안 한 거죠?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요. 그쵸. 네라고 대답하셨거든요. 안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안 한 거의 이유를요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게 2021 년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주 조금씩 용기가 나고 아주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음.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시각화해 내시고 그 내가 안 한 것의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내셔서 내가 성장해 나가고 내가 변화해 나가야 내 아이도 똑같이 배워요. 그래서 2021 년에 내가 해야 되는 걸 작성하세요. 2020 년과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2020 년에 한 것과 못한 것 분류하시고 안 한 거의 이유 찾은 다음에 그걸 2021 년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력의 3단계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하면 끝나요. 첫 번째 뭐냐면요.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 2021 년에 내가 적어도 이건 하겠다. 결심. 목표죠, 목표. 그쵸? 어떤 엄마들이 막 "내가 의지가 약해서인가 봐요." 아예 아니에요. 의지는 다 있어요. 결심을 근데 제대로 안 했어. 결심을 제대로 하고 뭘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결심만 하다가 실천 단계에서 무너지는 거죠. 이건 의지의 차이가 아니에요. 의지라는 것은 계속 내가 상기시키면 돼요. 근데 그 의지가 자꾸자꾸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시각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시각화 안 해서 일단 결심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실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 이 유지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결과물은. 유지. 음. 얼마나 유지하고 계세요? 저희 신랑 지금 한 달 정도 다이어트 유지하다가 어제 무너졌네. 어제 아까 몸무게 재러 올라갔다가 헉 이러길래 "왜 쪘지?" 그랬더니 "내일부터 다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심, 실천, 유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늘 그 안에서 마인드맵 쓰세요.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사님은 그러면 목표 마인드맵" 예를 들면 다이어트다. 그럼 그 다이어트 마인드맵을 하나만 그리세요? 아니요. 계속 그려요. 계속 그려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릴 때마다 '새로운 마인드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세요.
어차피 2020년 안 했던 걸 우리는 2021년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자꾸자꾸 쓰면서 내가 실천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내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자꾸 쓰세요. 자꾸자꾸 써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셀프 리더십 강의할 때 많이 썼던 자료예요. 이 백만장자 마인드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뭐냐면 이 책에는 그 전 세계의 백만장자들의 특별한 성공 법칙을 모아서 쓴 책이에요. 제가 한동안 돈독 올랐을 때, 강사로 돈독 올랐을 때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요, 정말 다양한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이 나와요. 이 부자가 되는 방법. 물론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건강한 거 중요하고 좋은 대학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 중요하죠. 뭐 24시간 이내 뭔가를 실행한다.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24시간 이내 뭔가를 실행한다. 그리고 뭐 자신의 일과 직업을 사랑하고 뭐 남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뭐 더 열심히 일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조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가 있다. 근데 우리 이미 이거 글렀잖아. 이거 글렀어 이미. 어떡할 거야. 안 도와주잖아. 그럼 바꿔 생각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죠. 내가. 내조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가 되면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건 1위부터 3위까지예요. 1위부터 3위까지. 자,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자, 요 세 가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요. 백만장자 될 수 있대요. 대부분 무너진 사람들 있죠.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옛날에 이영자도 옛날에 뉴스 나온 적 있죠. 뭐 강호동도 무너진 적 있죠. 유승준도 그랬죠. 또 요즘에 누가 많이 나오나요? 요즘에 뉴스를 안 봐요. 기분이 안 좋아서. 뉴스에 나오는 모든 무너지는 그런 연예인들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직하지 않았거나 나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거나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부족했거나. 그쵸? 이 세 가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세요. 내가 하고자 했던 목표 정확하게 지켜보시고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 보시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철저한 부분과 정직성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돈을 쫓는 강사가 아니라 사명을 쫓는 강사가 되려고 제가 애쓰는 거예요. 왜? 내 아이가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돈 쫓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행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렇게 애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안에서 많이 느끼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구절이에요. 맞아요. 저한테는 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단지 화를 통제하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 박재현 대표님의 엄마의 말하기 연습. 박재현 대표님의 엄마의 말하기 연습. 그 책에 나온 말이거든요. 아이한테 막 화를 내죠. 준비물 똑바로 안 챙길 거야. 엄마가 방 치우라 그랬어. 안 치우라 했어. 나 이거 아까 했던 얘긴데. 지금 했던 얘긴데 이거.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뒤돌고 후회하죠. 아이들한테 소리 질렀던 거. 이 아이가 어려서 그러는 건데. 아이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조금 더 예쁘게 얘기할 걸 후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돼요. 엄마들이 스스로 알고 있대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통제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버겁고 내가 너무 안쓰럽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은 뭐 아까 같은 경우는 남편이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짜증나. 그러니까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이에게도 엄마에게 그 힘든 감정을 뭔가 토로하고 싶어서 우리가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쁜 아이들을. 나의 이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오늘도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고 나의 어떠한 내가 오늘 조금 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말 한마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자, 한 시간이 또 넘었죠? 한 시간이 또 넘었어. 그래도 30분이 아닌 게 어디야? 13분 늦었네요. 오늘 이렇게 제가 좀 앞부분에 진솔한 얘기를 하다가 울컥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엄마들에게 어쩌면 제 이야기가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의 공감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 엄마들이 다 그렇구나. 오소희도 완전 무슨 머리에 짱돌 박은 애처럼 되게 강하기만 하고 단단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쟤도 엄마구나. 저는 그걸 좀 이렇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저도 약한 엄마고 그런 과정 안에서 힘든 엄마고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일하면서 아이 막 긴급 돌봄 지원에 보내면서 죄책감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엄마고요. 특히 또 이제 초등학교 1 학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과 갈등하는 엄마예요. 제가 이번에 저희 첫째 대안학교에 보내거든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나 편하자고 대안학교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이를 위해 대안학교를 보내는 건지. 정말 인가받지 않은 학교에 보내면서 내가 이것을 수긍할 수 있을지 내 아이가 나중에 고맙다고 할 수 있을지 이런 모든 것들의 고민을 제가 계속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나중에 아이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그래서 저의 어떤 아이 양육의 원칙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자예요. 내가 행복하자. 내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내 행복함이 아이에게 전달돼야 돼요. 내가 지금 너 때문에 힘들어라는 게 표정과 어떤 행동 안에서 전달이 되면 안 돼요. 어. 엄마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그게 아이에게 전달될 때 아이는 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 무서운 뉴스를 보면서 늘 마음으로 생각해요. 내 아이가 오늘 밤 함께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잠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정말 행복하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아이가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 자체가 '아 오늘도 감사하구나.' 그쵸? 아이 손 붙잡고 놀이터에서 뛰놀 때 '와 저렇게 우리 아이가 뛰놀 수 있음에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늘 하루하루 내 남편에게 감사한 거 3 가지, 내 첫째에게 감사한 거 3 가지, 내 둘째에게 감사한 거 3 가지를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김영환 교수님께서 저한테 "감사한 것 좀 소희야. 남편 3 가지, 아이 3 가지 이렇게 써 보라고." 했을 때 남편 3 개를 이렇게 밑줄을 일단 가지를 먼저 쳐 놨거든요. 쓸 게 없는 거야. "뭐가 감사해. 난 산후우울증인데. 다 네 탓인데."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남편이 띠띠띠띠 하고 들어오기 직전에 이게 9시 뉴스에서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무튼 사람들이 뭐 무슨 사고로 이렇게 막 죽는 뉴스를 제가 본 거예요. 남편이 띠띠띠띠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살아 돌아와 줘서 감사. 그게 첫 줄에 쓰여졌고요. '내가 남편이 왜 살아 돌아와 줘서 감사하지?' 약간 그렇게 미웠는데 가만히 남편에게 고마운 걸 생각을 해 봤더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한테 용돈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월급을 나에게 갖다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갖다 줘서 감사가 두 번째로 적혔고요. 그리고 인제 남편이 샤워하고 있었고 남편이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면서 제가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먹었다는 거예요. 나 아까 간단히 먹고 왔어." 어유 이 변혜숙님 대박. 그쵸? 좋죠? "아유 잘했다. 감사하네." 그래서 그게 세 번째 감사로 채워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발견했던 그 감사가 나중에는요 찾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뭘 쓰지? 이따가 뭐 쓰지?" 다 감사함으로 이제 눈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고마운 거구나. 그래 이것도 고마운 거구나. 그래 이것도 고마운 거구나.'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도 '아 저도 이거 써야 돼.'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네요. "너 이진우 너 오늘 또 청소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순간 저희 아들이 "엄마 나 빨리 청소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진우 엄마가 얘기하자마자 '청소할게요. 얘기해 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어. 감사의 어떤 그 관점을 좀 바꾸고 계속 감사의 관점을 감사할 것을 찾아내 가는 그런 하루를 우리가 가져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후원 도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일단 후원된 것까지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강의 참석하시지 않는 분들도 정말 후원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고거 내일 정리해 가지고 파주보육원에 제가 일단 삼치를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삼치 플러스 돈 되는 만큼 더 보낼게요. 그래서 그 파주보육원에 아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 사회복지 선생님한테 선물 받고 인증사진 왜냐면 또 해피해야 되니까 인증사진도 부탁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행복한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그 디스크라고 하는 성향 진단 고거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고거는 제가 다시 공지 올리면서 시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뭐 음소거 하시고 인사 잠깐 하실 분 계실까요? 오늘 뭐 소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강요는 안 합니다. 다들 미소만.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얼굴 보고 안 하셨어도 간단하게 그냥 그래도 좋았다는 소감은 저희 메일 마인드맵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다음번에 더 참여하고 후원해 주실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영님, 네, 감사하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번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